나는 평생을 명예와 지위를 위해 살아왔다. 대학에서 교수로 그리고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섰던 내 인생이 이제 황혼을 맞았다. 은퇴한 지 벌써 3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나를 박 사장님이라 부른다. 그 호칭이 주는 무게감이 좋았다. 고즈넉한 한옥마당에 앉아 차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다. 아침 햇살이 처마 끝을 스치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만이 정적을 깬다. 이런 고요한 순간에 문득 떠오르는 것이 있었다. 내 자식들은 과연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걸까? 큰아들 민수는 성공한 사업가다. 언제나 바쁘다며 전화로만 안부를 묻는다. 며느리 영희는 겉으로는 공손하지만 뭔가 계산적인 느낌이 든다. 반면 막내딸 수연이는 다르다. 소박한 삶을 살면서도 틈틈이 나를 찾아와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눈다. 아버지, 몸은 괜찮으세요? 혼자 계시면서 외롭지 않으세요? 수연이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내가 정말 알고 싶은 것은 자식들의 진심이었다. 서재로 들어가 오랫동안 모아온 컬렉션을 바라봤다. 조선시대 백자부터 현대 작가의 작품까지 수십 년간 정성스럽게 수집한 도자기들이 유리장 안에서 은은한 빛을 발한다. 벽면을 가득 채운 서화 작품들도 마찬가지다. 각각이 1,000만 원을 호가하는 귀중한 것들이다. 이 모든 것들이 과연 어디로 가야 할까? 나는 마음속으로 한 가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자식들의 진심을 알아보는 마지막 시험 말이다. 이것은 내 자존심을 건 마지막 승부였다. 다음 날 각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에는 평소보다 더 무게감을 실었다. 민수야, 아버지가 중요한 얘기가 있으니까 이번 주말에 다 같이 모이자.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재산 정리에 대한 얘기다. 자세한 건 만나서 하마. 전화를 끊고 나서 가슴이 두근거렸다. 수십 년 교수 생활에서도 느껴보지 못한 긴장감이었다. 과연 내 자식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나는 다시 한번 컬렉션을 둘러봤다. 각 작품마다 얽힌 추억들이 스쳐 지나간다. 처음 월급으로 산 작은 도자기부터 정년 퇴임 기념으로 구입한 명품 서화까지 모든 것에 내 인생이 담겨 있었다. 재산은 가치 있는 곳에 쓰여야 한다. 이 말을 자식들에게 어떻게 전해야 할지 고민했다. 내 진짜 의도를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내면 안 된다. 자연스럽게 하지만 확실하게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 마당을 거닐며 계획을 다듬었다. 자식들 앞에서 나는 엄숙한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 그들의 반응을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관찰해야 한다. 특히 큰아들 내외와 막내딸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저녁이 되어 혼자 식사를 하면서도 계속 생각이 이어졌다. 평생을 바쳐 쌓아온 이 모든 것들이 과연 올바른 곳으로 갈 수 있을까? 내 명예와 가치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지켜줄 자식은 누구일까? 밤이 깊어갈수록 확신이 생겼다. 이번 주말이 모든 것을 결정할 중요한 순간이 될 것이다. 나는 최고의 교수였듯이 최고의 아버지로서 마지막 수업을 준비하고 있었다. 주말 오후 거실에 자식들이 모두 모였다. 큰아들 민수와 며느리 영희, 그리고 막내딸 수연이.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인 가족의 모습이 묘하게 긴장감을 자아냈다. 나는 평소보다 더 정중하게 차를 준비했다. 최고급 닭이와 함께 직접 우린 차를 내놓으며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런 순간에는 의식이 중요하다. 아이들도 뭔가 특별한 일이 있을 것임을 직감하는 듯 했다. 오늘 부른 이유가 있다. 나는 목소리에 무게를 실어 말문을 열었다. 평생 강단에서 수많은 학생들을 가르쳐온 경험이 이런 순간에도 빛을 발했다. 아버지 나이가 이제 80에 가까워진다. 언제까지 혼자 이 큰 집에서 살 수는 없는 노릇이다. 민수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사업가다운 예리한 눈빛으로 내 표정을 읽으려 했다. 영희도 마찬가지였다. 반면 수연이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래서 결정했다. 내 유산을 정리해서 가장 나를 잘 모시고 내 명예를 지켜줄 자식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겠다.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실제로 보니 더 선명했다. 민수와 영희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무언의 대화를 나눴다. 수연이는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수연이의 목소리에는 진짜 걱정이 담겨 있었다. 재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혼자 있는 것이 걱정된다는 뉘앙스였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렇다. 나는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서재의 서화 컬렉션, 도자기들, 그리고 이 한옥의 가치까지. 대략적인 금액을 언급하자 민수의 눈이 번뜩였다. 아버님,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민수가 즉시 나섰다. 평소와는 달리 매우 적극적인 모습이었다. 아버님처럼 훌륭한 분을 모시는 건 저희의 영광입니다. 저희 집은 넓고 시설도 좋아서 아버님께 불편함이 없을 겁니다. 영희도 거들었다. 갑자기 극진한 효심을 보이는 모습이 어색했다. 평소에는 바쁘다며 좀처럼 연락도 하지 않던 이들이었는데 그뿐만 아니라 아버님의 명성을 더욱 빛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사회 인사들과의 모임에도 모시고 다닐 수 있고요. 나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다. 역시 예상대로 나왔다. 이들에게는 내 명성과 재산이 하나의 기회로 보이는 것이다. 수연이는 여전히 머뭇거리고 있었다. 다른 이들과는 확연히 다른 반응이었다. 수연아, 넌 어떻게 생각하니? 아버지, 저는 아버지께서 편하신 곳이 어디든 좋습니다. 다만 이런 식으로 정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순수한 반응이었다. 재산에 대한 계산보다는 내 마음과 편안함을 먼저 생각하는 모습이었다. 아버님, 저희가 정말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아버님께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겠습니다. 민수가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섞여 있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의지가 강하게 느껴졌다. 나는 잠시 생각하는 척했다. 사실 이미 마음속으로는 결론을 내린 상태였지만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었다. 그렇다면 일단 민수네 집에서 지내보자. 서로 어떤지 알아봐야 하지 않겠나. 민수와 영희의 얼굴이 환해졌다. 마치 큰 계약을 성사시킨 것처럼 기뻐했다. 반면 수연이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아버지, 정말 괜찮으실까요? 수연이의 마지막 질문이 가슴에 꽂혔다. 그 속에는 진짜 걱정과 사랑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나는 이미 시작한 시험을 끝까지 진행해야 했다. 이제 첫 번째 단계가 끝났다. 자식들의 첫 반응을 확인했고 예상대로 명확한 차이가 드러났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궁금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웠다. 민수네 아파트로 이사한 지 일주일이 지났다. 30평대의 깔끔한 아파트는 내 한옥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다. 모든 것이 현대적이고 효율적으로 배치되어 있었다. 아침 7시가 되면 어김없이 영희가 방문을 두드렸다. 아버님, 주무시는데 깨워서 죄송해요. 아침 식사 준비됐어요.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뭔가 억지스러운 느낌이 있었다. 평소 영희의 성격을 알고 있는 나로서는 이런 변화가 어색하기만 했다. 식탁에는 항상 최고급 재료로 만든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다. 유기농 야채, 한우, 고급 생선까지. 돈을 아끼지 않고 준비한 티가 역력했다. 아버님, 이 전복죽은 백화점에서 특별히 주문한 거예요. 몸에 좋다고 해서 가져왔습니다. 고맙다.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 이런 호의가 진심에서 나온 것인지 의문스러웠다. 민수도 마찬가지였다. 평소에는 바쁘다며 주말에도 집에 잘 없던 그가 요즘에는 저녁마다 일찍 들어와서 내 안부를 물었다. 아버지,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혹시 불편한 것 없으시죠? 별일 없다. 그런데 아버지, 제가 아는 사업가 모임이 있는데 한번 함께 가시는 게 어떨까요? 아버님처럼 훌륭하신 분을 소개하고 싶어요. 민수의 속마음이 살짝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나의 명성과 지위를 자신의 사업에 활용하고 싶어 하는 것이 분명했다. 그런 자리에 내가 가면 도움이 되겠나? 물론입니다. 아버님의 명성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잖아요. 저희 사업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솔직한 대답이었다. 적어도 거짓말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솔직함이 오히려 더 서글펐다. 실제로 그 다음 주에는 고급 호텔에서 열리는 사업가 모임에 참석했다. 영희는 나를 위해 새 정장까지 준비해줬다. 아버님, 오늘 정말 멋지세요. 다들 아버님을 보고 감탄할 거예요.
모임장에서 민수는 나를 자랑스럽게 소개했다. 저희 아버님이십니다. 대학교 명예교수님이시고 이 분야의 최고 권위자세요. 사람들은 정중하게 인사했고 나에 대한 존경을 표했다. 민수는 그런 분위기를 최대한 활용해 자신의 사업을 어필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수가 말했다. 아버지, 오늘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역시 아버님의 명성은 대단해요. 그 말을 들으며 가슴 한구석이 허전해졌다.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의 도구로 여겨지고 있는 것 같았다. 영희도 비슷했다. 자신이 참석하는 사교 모임마다 나를 동반하려 했다. 아버님, 오늘 여자 모임에 같이 가실래요? 다른 분들이 아버님을 뵙고 싶어 해요. 내가 가면 어색하지 않겠나? 아니에요. 아버님 같은 분이 계시면 저희 모임의 격이 높아져요. 결국 나는 영희의 사교계에서도 일종의 트로피 같은 존재가 되었다. 사람들은 나를 보며 영희를 부러워했고 영희는 그런 시선을 즐기는 듯 했다. 하지만 이 모든 관심과 호의 뒤에 숨어있는 계산적인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나보다는 내가 가진 가치와 명성만 보였다. 밤마다 혼자 누워서 생각했다. 과연 이것이 내가 원했던 효도인가?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해 보이지만 마음은 점점 공허해져 갔다. 진짜 나를 사랑하는 것과 내가 가진 것들을 사랑하는 것 사이의 차이를 절실히 느꼈다.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화장실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다. 거실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발을 헛디뎠다. 순간 몸이 균형을 잃으며 앞으로 쏠렸다. 아! 마지막 세 계단을 굴러떨어지며 바닥에 떨어졌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오른쪽 발목이 접질렸다. 욱신거리는 통증이 발목에서 올라왔다. 아버님!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던 영희가 소리를 듣고 달려왔다. 하지만 그 표정에서는 걱정보다는 당황과 짜증이 먼저 보였다. 어쩜 좋죠. 이런 일이. 영희는 나를 부축해 소파에 앉혔다. 발목이 부어오르기 시작했다. 괜찮다. 크게 다친 건 아닌 것 같다. 그래도 병원에 가봐야겠어요. 영희가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 너머로 들리는 민수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다. 또 무슨 일이야? 아침부터. 아버님이 계단에서 넘어지셨어요. 심각해? 잘 모르겠어요. 발목을 다치신 것 같은데. 에휴, 쓸데없는 일로 일을 만드시네. 민수의 한숨 섞인 목소리가 거실까지 들렸다.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걱정이 아니라 귀찮아하는 투였다. 병원에 갔다 와서도 분위기는 달라지지 않았다. 다행히 단순 염좌라는 진단을 받았지만 며칠간은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했다. 아버님, 이제 조심해서 다니셔야겠어요.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영희의 말꼬리가 흐려졌다.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알 수 있었다. 이런 일이 또 생기면 감당하기 어렵다는 뜻이었다. 저녁에 민수가 퇴근했을 때의 반응이 더 충격적이었다. 아버지, 이제 나이가 나이인데 조심해서 다니셔야죠. 미안하다. 조심했는데. 조심했으면 이런 일이 생겼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아버지, 이제 저희 사업에도 도움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민수의 말이 가슴을 찌르고 들어왔다. 지난 한 달 동안의 가면이 완전히 벗겨진 순간이었다. 무슨 뜻이냐? 사업가 모임에서도 그렇고 사람들이 아버지의 건강을 걱정하더라고요. 나이 드신 분이 여기저기 나다니시기 힘드시겠다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부담스럽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프시면 저희가 어떻게 해드려야 할지. 민수의 실망한 눈빛이 내 마음을 산산조각 냈다. 나는 그들에게 더 이상 가치가 없는 존재가 된 것이다. 건강하고 활동적일 때는 좋은 아버지였지만 조금만 약해져도 짐이 되는 존재.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발목의 통증보다 마음의 상처가 훨씬 컸다.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이 내가 조금 불편해지자 이렇게 차갑게 돌아서는 것을 보니 절망스러웠다. 내가 뭘 잘못했나? 자문자답을 반복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다. 내 가치가 건강과 명성에만 있었던 것일까? 그렇다면 이제 늙고 약해진 나에게는 무엇이 남았을까? 다음 날부터 민수와 영희의 태도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예전의 극진한 대접은 사라지고 형식적인 최소한의 예의만 지켰다. 내가 거실에 있으면 둘이서 작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의논했다. 나는 점점 이 집에서 투명인간이 되어가고 있었다. 발목 부상 이후 한 달이 지났다. 상처는 아물었지만 민수 집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이제 아침 인사도 형식적이고 식사도 간소하게 차려졌다. 아버님, 오늘은 바빠서 간단히 준비했어요. 영희가 컵라면과 김치만 내놓으며 말했다. 예전의 정성스러운 식사와는 천지 차이였다. 나는 불평하지 않고 조용히 먹었다. 이미 상황을 파악했기 때문이다. 어느 날 저녁 민수와 영희가 거실에서 나누는 대화가 내 방까지 들려왔다. 여보, 이제 어떻게 하지? 아버님 유산도 별로 없다고 하시고. 뭐가 없어? 그 도자기들이랑 서화만 해도 몇 척은 되잖아. 그게 다 팔렸다고 하시던데요. 얼마 전에 정리했다면서요. 뭐? 언제? 나는 깜짝 놀랐다.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다는 거지? 그때 깨달았다. 이들이 내 재산 상황을 멋대로 추측하고 있다는 것을. 그러게요. 그래서 이제 별로 남은 게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왜 고생하고 있는 거야? 민수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실망감이 묻어 있었다. 내가 더 이상 이용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니까요. 솔직히 불편하기만 해요. 집도 좁아졌고 생활비도 더 들고. 그럼 어디 좋은 요양원을 알아볼까? 요양원요? 응.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실 수 있다고 하면서 모셔드리는 거지. 내 심장이 쿵쾅거렸다. 요양원이라니. 그들이 나를 내치려 한다는 뜻이었다. 그런데 돈은 누가 내요? 아버님 연금으로 충분할 거야. 그리고 정 안 되면 수연이랑 나눠서 내면 되고. 수연이 언니는 돈이 있어야 낼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 되겠지. 그들의 차가운 계산을 들으며 온몸이 떨렸다. 나는 이제 단순한 부담일 뿐이었다. 재산도 없고 건강도 좋지 않고 도움도 되지 않는 노인. 다음 주부터는 더욱 노골적으로 무시당했다. 아침 인사도 생략되고 식사 시간도 따로였다. 나는 점점 이 집에서 유령 같은 존재가 되어갔다. 아버님, 오늘은 저희가 외식하는데 아버님 식사는 냉장고에 준비해뒀어요. 영희가 화장을 하며 대충 말했다. 더 이상 함께 식사하는 것도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분명했다. 혼자 남겨진 거실에서 창밖을 바라봤다. 내 인생이 이렇게 초라하게 끝나는 걸까? 평생 명예와 지위를 위해 살아온 결과가 이것일까? 그때 수연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마지막에 보인 그 걱정스러운 표정. 혹시 그때 수연이가 진심이었을까? 내가 잘못 판단한 것은 아닐까?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었다. 이미 민순의 집으로 와버렸고 그들의 본 모습을 확인했다.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두려웠지만 더 이상 피할 수도 없었다. 며칠 후 영희가 인터넷을 검색하는 모습을 봤다. 화면에는 고급 실버타운, 요양원 비용 같은 키워드가 떠 있었다. 내 미래가 그 검색 결과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버님, 혹시 좋은 요양시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이미 결정된 것들이 있었다. 갑자기 왜 그런 얘기를 하나?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시는 게 아버님 건강에도 좋을 것 같아서요. 거짓말이었다. 내 건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미 나는 이 집에서 결정권을 잃은 존재였으니까. 어느 화요일 오후 영희가 평소와 달리 밝은 표정으로 다가왔다. 아버님,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바람도 쐴 겸 멋진 곳으로 드라이브 가실래요? 갑작스러운 제안이었다. 요즘 나를 피하기 바빴던 영희가 먼저 나들이를 제안하다니. 뭔가 이상했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다. 어디로 가는데? 비밀이에요. 아버님께서 좋아하실 만한 곳이에요. 영희는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차 키를 들었다. 오랜만에 외출하는 것이라 기분이 조금 나아졌다. 혹시 그들이 마음을 바꾼 걸까? 차에 타자 영희는 내가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을 틀었다. 예전의 세심함이 다시 돌아온 듯 했다. 아버님, 요즘 많이 답답하셨죠? 그런 건 아니다. 저희가 부족해서 아버님을 제대로 모시지 못한 것 같아요.
영희의 말에는 묘한 뉘앙스가 있었다. 사과인지 변명인지 애매한 톤이었다. 차는 시내를 벗어나 교회로 향했다. 처음에는 익숙한 길이었지만 점점 낯선 곳으로 들어갔다. 여기는 어딘가? 내가 아는 길이 아닌 것 같은데. 맞아요. 아버님께서 잘 모르시는 곳이에요. 하지만 정말 좋은 곳이거든요.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영희의 표정이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다. 평소의 가식적인 미소도 사라졌다. 30분쯤 달렸을까? 차는 한적한 곳에 있는 큰 건물 앞에 멈췄다. 건물 입구에는 실버타운이라는 간판이 크게 걸려 있었다. 여기는 아버님의 세보금자리예요. 영희가 차갑게 말했다. 이제 가면을 완전히 벗어던진 표정이었다. 무슨 소리냐? 아버님, 이제 아버님 역할은 끝났어요. 재산도 없고 도움도 안 되고 오히려 짐만 되시잖아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것이 그들의 진짜 계획이었구나. 나를 속여서 이곳에 데려와 버리려는 것이었다. 내가 언제 재산이 없다고 했나? 아버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도자기랑 서화 다 정리하셨다고. 그건 내가 한 말이 아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발끈하세요? 어차피 우리한테 줄 것도 없으면서. 영희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다. 이제 존댓말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너희들이 나를 속인 거구나. 속였다기보다는 현실을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아버님 나이에 혼자 살기도 힘드시잖아요.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다. 아니에요. 이미 결정된 일이에요. 그때 실버타운에서 직원들이 나왔다. 영희가 미리 연락해둔 것이 분명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저희가 모실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나는 여기 올 생각 없다. 집으로 데려가라. 아버님, 여기가 이제 아버님 집이에요. 우리 집은 더 이상 아버님 집이 아니에요. 영희가 잔혹하게 말했다. 그 순간 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내 명예를 짓밟고 재산을 갈취한 죄를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나는 영희를 향해 소리쳤다. 평생 교수로 살면서도 이렇게 분노한 적은 없었다. 아버님의 명예는 이미 이 바닥에서 끝났어요.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영희가 조롱하듯 말했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존경이나 애정이 전혀 없었다. 오직 귀찮음과 경멸만 가득했다. 직원들이 내 팔을 잡았다. 나는 저항했지만 늙은 몸으로는 역부족이었다. 놓아라. 내가 누군지 알고 있나? 어르신 진정하세요. 여기서 편히 지내시면 됩니다. 나는 대학교 명예교수다. 이런 식으로 대할 수 없어. 하지만 아무도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영희는 이미 차에 타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아버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마지막 인사도 차갑고 형식적이었다. 내가 평생 쌓아온 자부심과 명예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차가 떠나는 것을 보며 절망감이 밀려왔다. 내 자식이 나를 이렇게 버릴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평생을 걸어온 나의 허영과 자만이 불러온 비극적 결말이었다. 실버타운에서 사흘이 지났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식사하고 정해진 시간에 약을 먹고 정해진 시간에 잠들었다. 모든 것이 규칙적이고 효율적이었지만 내 마음은 죽어가고 있었다.